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이 세계 금융시장을 울고 웃게 하는 세계 이슈들 아직까지도 많이 여기저기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번 주 6일에는요, 현지 시간으로 6일 미국의 무역 수지 지표가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무역 분쟁의 방향성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과 함께 하시면서 관련 이슈들 체크하시고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프로그램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장 동향부터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최윤입니다. 오늘의 시장 소식 알려드립니다. 6월의 둘째 주 첫 장이 개장됐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먼저 코스피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31% 상승하면서 2446.61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이 개인과 기관이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오늘 106억 원 규모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닥은 0.11%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882.27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개인이 527억 원 규모로 매수하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은 오늘 각각 매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외 선물 지수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현재 0.13% 상승하면서 1092.50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0.08% 상승하면서 2736.00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0.10% 하락하면서 94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골드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골드는 0.15% 하락하면서 1297.4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0.09% 상승하면서 65.88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국 증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금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0.66% 하락하면서 3075.137에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항생지수 함께 보시겠습니다. 항생지수는 0.08% 상승하면서 3492.91에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암호화폐 시세 알려드립니다. 9시를 기준으로 알려드립니다. 먼저 비트코인은 오늘 상승 출발했습니다. 현재 0.23%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에이다, 뉴 이코노미 무브먼트 그리고 이더리움 모두 오늘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퀀텀입니다. 퀀텀도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리플, 네오, 스텔라 루멘, 비트코인 캐시 오늘 대부분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거래량 순위 함께 보시겠습니다. 1위부터 보시면 이오스가 현재 1612억 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트론, 비트코인, 에이다, 이더리움 이렇게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최연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각종 시황 살펴봤고요. 이제 글로벌 슈퍼스탁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는요, 주요 해외 이슈들을 체크하는 시간이죠.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자, 김은수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마다 저희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 시청자분들께 간략하게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월요일마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이슈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김은수 멘토님과 다양한 세계 이슈들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이슈들을 가지고 오셨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글로벌 이슈 첫 번째입니다. 미국 시장의 주요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무엇이 미국 시장을 끌어올린 것인지 요인 분석과 더불어 6월을 맞은 금융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전망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국제유가가 공급 증가 우려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여러 이슈들이 산재한 국제유가의 향후 움직임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잠시 후에 김은수 멘토님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슈 분석하기에 앞서서 외신들은 관련 이슈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윤 캐스터.
네, 이어서 글로벌 이슈 두 가지 브리핑해드립니다. 첫 번째 이슈는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다. 이런 소식이었습니다. 관련된 외신 함께 보시겠습니다. FX 스트리트에 나온 기사고요. 제목 보시면 Wall Street Stock 7 Progress with North Korea and Italy is forming a new government. 이렇게 제목 나와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뉴욕 증시가 이탈리아와 북한 리스크로 상승 마감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예, FX 스트리트에서는요. 뉴욕 증시가 북한과 이탈리아 리스크 완화로 상승 마감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이 뉴욕 증시가 북미 회담 기대와 이탈리아 새 정부 구성 기대감에 상승 마감을 했다. 뉴욕 3대 지수인 다우지수, 나스닥 그리고 S&P 500 지수 모두는 상승 마감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이 기사에서는요.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3.8%로 실업률이 3.8%였고 이것은 생각보다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전문가들과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테고요. 두 번째 이슈 이어서 브리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유가 하락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제목 보시면 Oil slumps as OPEC Russia look to raise output amid US surge 이렇게 제목 나와 있는데요. CNBC에 나온 기사고요. 오펙과 러시아 증산 논의로 현재 유가가 하락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네, CNBC에서는요.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주요 산유국들의 증산 논의가 가시화되면서 유가가 미끄럼을 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된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이 현재 투자자들은 세계 원유 3대 공급 국가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는 현재 이 떨어지는 칼날과 같은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falling knife라는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요. 급락하는 주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유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유가는 어떻게 될지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윤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의 분석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5월 한 달간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이 남북 간의 고위급 회담이 또 무기한 연기된 적도 있었고요. 또 북미 정상회담이 취소가 됐다가 다시 번복되는 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고 또 세계적으로도 지금 아르헨티나가 IMF 구제 금융을 신청을 하기도 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들이 많이 쏟아지면서 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멈출 수가 없었는데요. 6월로 들어선 지금 향후 좀 전망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MC님의 지금 이 설명에 좀 더 덧붙이자면요. 지금 현재 이란발 지정학적 리스크하고 아르헨티나 구제 금융 신청으로 인해서 지금 유가하고 신흥국 환율은 연초 전망과 좀 다른 흐름을 보이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 또한 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향후 전망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아무래도 좀 강세가 유지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지금 글로벌 경기 확장의 지속으로 기업 이익 상승세가 어느 정도 이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일장 뉴스를 보시면요. 다우하고 나스닥 지수 이미 일단 반등을 보였고요. 특히 기술주 나스닥 이슈들이 워낙에 많았었던 상태였습니다.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의 일명 빵주라고 하죠. 그 애플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 유출 등의 이제 이슈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게 좀 완화가 되면서 사상 최고가 경신했습니다. 또한 스포츠웨어의 룰루레몬 또한 주가 사상 최고치 경신을 하면서 좀 전반적으로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5월 고용 보고서가 나왔는데 지금 긍정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재료가 많습니다. 강세를 유지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세로 유지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5월 고용 보고서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요. 지금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신규 일자리가 22만 3천 건 그리고 실업률이 3.8% 그리고 시간당 임금이 2.7% 상승했다는 거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지금 제가 보여드릴 게 현재 이 OECD 지금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제 지금 컴퓨터를 보시면요. 현재 지금 OECD 경기 선행 지수인데요. 지금 여기에서 발표하는 지역별 경기 선행 지수를 살펴봐도 세계 3대 경제권역 중 유럽을 제외한 미국과 지금 중국의 경기 선행 지표는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직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제 컴퓨터 상으로 좀 켜보시면요. 특히 지금 여기 보이시면 OECD 국가, 미국과 중국, 그리고 지금 유럽 이렇게 3대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올해부터 좀 실시된 법인세 감세 효과, 트럼프의 이 감세 효과가 이제 서서히 반영될 것으로 이제 보이는 만큼 경기 확장세가 좀 지속될 것이다라고 그러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거기에다가 미국 금리 인상 또 압박 또한 완화가 되고 있는데 최근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금 물가 관련된 지표들이 크게 한마디로 강하게 상승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전월 대비는 0.2% 그리고 전년 대비는 2.63% 예상치 즉 각각 하회한 기록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동안 기준금리를 4번 인상을 한다. 이런 이슈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연준 통화 정책에도 어느 정도의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5월 달에는 굉장히 악재가 많은 달이었다면 6월에는 이 증시에 호재가 되는 뉴스가 많은 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니까 유럽이 조금 문제가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마리아누 라후이 총리가 결국 불신임 투표를 통과가 되면서 물러나게 됐고요. 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요, 이른바 포퓰리즘 정부의 꼭두각시라고 불리고 있는 주세페 콘테 총리가 취임을 했다라는 소식을 접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스페인과 이탈리아 전반적으로 좀 악재가 겹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전문가님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 조금 유럽은 일단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요. 저희 나라처럼 이 대통령제가 아닙니다. 내각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스페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라우이 총리 지난 금요일이죠. 지금 불신임 투표에서 패배를 하면서 총리직에서 물러난 상황입니다. 스페인 사상 첫 번째 일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대통령 탄핵이라고 이제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 지금 라우이 총리가요. 오히려 정권을 잡고 있는 게 더 문제였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불신임안 제출했던 사회당의 페드로 산체스 신임 총리에 대한 기대가 더욱더 큰 상황이고요. 그리고 페드로 산체스는 농구 선수 출신에다가 이 40대 경제학 박사 출신 그리고 이제 친EU 성당의 굉장히 그 젊은 미남 총리로 잘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잘생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이런 문제 해결로 인해서 시민당이 요구하는 조기 총선 또한 좀 일단락이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탈리아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의견이 조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부의 중도우파 연합의 동맹당과 그리고 남부 오성운동이 지금 연정한 포퓰리즘 정부가 지금 결국은 세르조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에게 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물론 좀 가장 문제가 됐던 거는 경제장관 지명자인 파울로 사보나의 이제 유럽 문제 담당 장관으로 옮기면서 이 또한 승인을 받아냈고요. 물론 좀 아직까지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EU 탈퇴 강경파가 아닌 이 마테오 살비니 동맹당 대표가 이 내부 장관을 맡으면서 어느 정도 사실 전보다는 좀 불안감이 줄어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하지만 지금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공지출 확대 그리고 연금 개혁 철회 등의 재정 적자 정책으로 좀 돌아설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요. 친러시아 그리고 반난민 정책 등의 EU와 좀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 또한 높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친EU 성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반면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요, 반EU 성향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가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미국 생산량 증가 그리고 산유국들의 증산 가능성 때문에 유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사실 이 사우디의 아람코 같은 경우에는요 좀 $70 선까지 더 올라오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향후 유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지금 유가 리스크는 조금 사실 좀 유의할 필요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가 상승 요인이라면요 지금 견고한 계절적인 수요 그리고 셰일오일 미국에서 셰일오일의 이 채굴 원가 자체가 좀 상승했고 미국의 이란 핵 협상 탈퇴로 이제 그러한 등이 있는데 이제는 지금 오펙과 비오펙의 국가들이 이제 본격적인 증산 논의로 단기적인 좀 변동 가능성의 이제 확대는 사실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금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사우디와 쿠웨이트 그리고 UAE 에너지 장관들이 회의를 좀 진행을 했는데 이 국가들은 오펙 내에서도 단기 증산이 가능한 국가들이라는 점을 좀 봤을 때 주요 의제가 그러니까 주요적으로 이제 얘기했던 이슈가 증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추세적인 하락세로 접어드냐 이것은 좀 아직 좀 지켜봐야 할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 소비는 좀 견조한데 그동안 베네수엘라와 이란 등의 이제 기존 감산량보다 줄어든 원유 생산에 대한 증산이기 때문에 그동안 지금 베네수엘라와 이제 추가 하락에는 조금 더 큰 이슈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22일부터 23일까지 오펙 회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미리 반영이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아람코가 지금 $70 이상일 때 꼭 필요하다고 말씀은 했지만 이제 $70 이상일 때 상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 $70 이상이어야 이제 자기의 그 기업 가치가 좀 더 올라가기 때문에 $70 선을 원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제 증산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70라는 이 가격대는 굳이 꼭 필요 없다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지금 이 크루드 오일 일봉 사진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시그널이 상승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매수 진입을 안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현재는 지금 주요 지지 라인이 66.65 여기에 지금 부근에 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양봉이 나오는 흐름을 보면서 좀 짧은 매수 진입으로 저희 이 수 시스템상으로 좀 대응할 그럴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가 흐름 간략하게 좀 짚어주셨는데요. 이번 주도 역시 해외 선물 투자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일정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주간 주요 증시 일정을 좀 말씀을 들어볼게요. 네. 현재 지금 여기 표를 보시면요. 경제 이제 지표, 주요 지표 일정입니다. 여기가 사실 이번 주는 좀 주요 지표 일정이 좀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미 연준 위원들의 FOMC 회의 직전 주기 때문에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연설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일정들이 대신 좀 몇 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4일 월요일 날은요. 미국 4월 내구재 주문 확정치가 나옵니다. 또 유로존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오고요. 또 5월 5일 근데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죠. 이 PMI와 6월 경기 낙관 지수가 좀 발표되는 것에 주목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6일에는 지금 저희가 현충일이죠. 근데 여기는 나오지가 않았는데 이제 무역 수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7일에는 유로존 1분기 경제 성장률 확정치가 나오고 금요일에는 여긴 나오지가 않았는데 이제 원유를 제가 이제 보통 중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베이커 휴지 시추 공수 횟수기가 나오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항상 꼭 그거는 유념하고 잘 확인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글로벌 이슈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슈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가이드 한 줄 평을 주실 시간입니다. 네, 멘토님, 오늘은 어떤 가이드를 주실 건가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가이드 한 문장은요. 폭풍전, 고요 또는 변동성이라고 좀 정해봤습니다. 폭풍전, 고요 또는 변동성. 네. 그렇다면 지금 폭풍이 좀 다가올 때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아무래도 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왜 그러냐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정한 이유는 다음 주에 지금 북미 정상회담 지금 열릴 예정이고요. 또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준금리가 어떻게 3번일지 4번일지 이러한 지금 판단 속에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다음 주가 오펙 회의입니다. 오펙 비오펙과 오펙의 이제 감산 합의를 이루어지고 있는데 증산 논의가 되고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이슈들이 굉장히 한 번에 지금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이 이제 이러한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지 아니면 혹은 줄이는지는 이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상황이고요. 또 각 상품별로 좀 잘 판단을 하시고 이슈를 좀 잘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폭풍전, 고요 또는 변동성이란 이러한 가이드를 정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이드 한 줄 평도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금요일장에 어떤 트레이딩을 좀 펼쳐주셨는지 확인을 하고 또 오늘장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지난주 매매 결과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유로 FX 지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현재 지금 유로 FX 표를 제가 지금
보이시죠? 지금 4월 20일입니다. 4월 20일 날 대추세적으로 이제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대추세적으로 이제 하락세를 보면서 여기서부터 지금 쭉 내려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하락 시그널이 나온 뒤로 엄청난 수익을 안겨줬던 유로화가 이제 하락 시그널이 드디어 어제 이제 좀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저의 이 수 시스템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 현재는 좀 강력한 추세 상승 신호가 아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들어가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단 보시면 1.17297, 1.2 여기까지 지금 여기를 돌파할 경우에 보시면 1.19 네, 1.17297 여기 지금 이 라인 보이시죠? 현재 지금 이 라인을 돌파할 경우에 좀 매수 진입을 고려를 해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외바닥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쌍바닥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쌍바닥이 되면 끝까지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쌍바닥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쌍바닥 후에 1.15938 여기 제가 그려놓은 주요 지지 라인 보이시죠? 1.15938 라인에서는 적극적인 매수 플레이를 전 진행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로 FX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슈퍼스탁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 이번에는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중국 시황 이야기 그리고 유망 투자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김정철 본부장님이 스튜디오로 나와주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전일장, 중국장 좀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마감이 됐을까요? 네, 중국장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목요일 날 급반등을 하면서 분위기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금요일 날 다시 또 밀렸습니다. 다시 밀렸는데 상해종합지수 같은 경우가 0.6%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 선전 성분지수, 그다음 창업반 지수가 좀 크게 세게 밀린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지금 본토 A주, 그러니까 중국 본토에 있는 상장돼 있는 종목이 MSCI 신흥국지수에 편입한다라는 얘기 때문에 목요일 날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금요일 날 막상 편입을 한 날이거든요. 금요일 날이. 네. 근데 막상 편입하니까 확 밀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일 기대감이 너무 세서 그랬는지 예, 기대감만큼 또 다시 되돌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도 차이신 5월 제조 PMI 같은 경우는 좀 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잘 못 나왔다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정도면 선방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지금 지수가 계속 밀리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상해종합지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지금 안 좋거든요. 3,000원대 지지라인 지금 지킬지도 지금 상당히 좀 의문시 되는 라인인데 지금 결제 수요가 좀 많이 있습니다. 반기 말에 결제 수요가 많이 있고 중국 증시 유동성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중국에서는 춘공기라 그래요. 춘군기. 춘군기. 발음 잘 안 나네요. 춘군기라고 하는데 이제 유동성이 좀 줄어드는 기간. 바로 이 시기거든요. 이 시기라서 조금, 상승에 조금 약간 좀 힘이 붙이는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반기말 결제 수요 말고도 CATL이라는 중국 최고의, 전 세계 최고의 배터리 업체가 있는데 상장했습니다. 그쪽으로 돈이 좀 몰렸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문제가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런 걸 이제 중국에서
적절 7번신이라고 하거든요. 좀 말이 좀 어렵죠. 근데 네. 5월, 6월에 좀 밀리고 7월 되면 다시 오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니까요. 중국 증시 같은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그런 특징을 잘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7월에 다시 반등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 이전부터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슈들을 가지고 오셨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차이나 이슈 첫 번째 이슈입니다. 반도체 굴기에 나선 중국이 전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국내에 노골적 견제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견제를 하고 있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있어서 중국이 세계 최초가 될 것이라는 중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이고 중국의 자율주행차 시장 투자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슈 내용부터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중국이 지금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그러니까 전 세계 반도체 1, 2, 3위를 지금 겨냥을 해가지고요. 지금 메모리 반도체죠. 이쪽을 겨냥해서 지금 이제 반독점 조사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너네 가격 담합하지 않았냐? 그래서 지금 조사에 들어간 상태고요. 지금 조사 들어가는 상태인데 이제 뭐 징후는 있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반도체 너무 비싸다. 그래서 민원을 넣었어요. 거기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이거 가지고 이제 반도체 가격 인상 자제를 좀 예전에 요구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 수순으로 반독점에서 조사를 지금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GT 제재 때문에 사실상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뺨을 맞고 지금 한국 쪽에 좀 화풀이를 하는 격이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독립을 위해서 이런저런 조치들을 좀 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번 사건들의 좀 주요 개요를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자세히 한번 파보자고요. 먼저 네. GT 사태가 있었습니다. GT 사태가 이제 이란하고 북한에 좀 이렇게 제재했었는데 제재를 무시하고 이렇게 교육하다가 지금 문제가 생겼고요. GT 사태를 통해서 중국이 조금 이제 미국이 이제 화나서 이제 GT를 제재를 했죠. 그러니까 당장 GT가 파산 직전까지 몰리니까 중국이 이번에 좀 뼈저리게 좀 반도체 굵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정작 중요한 비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GT가 문제였던 건 비메모리거든요. CPU, AP 칩으로 불리는 그런 이제 그런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정작 이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에다가 지금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이제 스마트폰 주요 기업들이 주로 이제 내수에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해외로 많이 파는 게 아니라 중국 내에서 이제 자체에서 많이 팔아서 전 세계 글로벌 이제 상당히 순위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 스마트폰 팔면 팔수록 주요 원가 요인인 이 반도체 가격에서 자꾸 이제 막대하게 수입만 하고 있고 팔면 팔수록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정작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에 따라서 이제 반도체 굵기를 통해서 반도체 자체 생산을 해야 되겠다. 중국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진입 장벽이 높은 비메모리보다 대규모 자본 투자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이제 메모리 쪽에 좀 약간 포커스를 많이 맞춘 상태고요, 중국이. 그러는 와중에 이제 GT가 제재를 받은 겁니다. 그때 이제 전량 이제 미국에서 비메모리 반도체를 수입만 했었기 때문에 제재 시에 이제 오히려 이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GT부터 해가 중국 자체가. 그때 메모리 반도체 제재로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중국과 미국하고 무역 협상 3차 무역 협상 지금 임박에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GT 제재로 과징금을 때려놨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중국이 너네도 한번 마이크론 한번 제재 한번 하겠다는 식으로 이제 마이크론을 사실 정조준 한 건데 지금 현재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마이크론이 근데 3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순위가 안 되면서 1, 2인 한국 업체들까지 같이 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상태고요. 만약에 이거 최악의 경우 만약에 단합이라고 밀어붙여가지고 올려버리면 과징금이 8조 원까지도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 부분을 조금 염두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중국이 정작 자기네들이 필요한 이 비메모리 쪽에는 어떻게 해보지 않고 지금 메모리 반도체 쪽에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양상인데 이러한 지금 중국의 정책이 과연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이 타겟팅이 좀 잘못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한참 헛다리 짚었죠. 지금 완전히
중국은. 지금 왜냐하면 지금 빈메모리 쪽에 뭘 해봐야 되는 판국에 마이크론을 타겟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중국으로서 지금 당장 급한 게 빈메모리 반도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빈메모리가 자체가 원래 고도의 회로 설계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많은 시간과 많은 투자가 필요해요. 네. 근데 이제 하지만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돈만 엄청 많으면 가능합니다. 예, 엄청나게 규모 경제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원가를, 그러니까 돈을 많이 때려부으면 원가를 많이 낮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메모리 쪽으로 이제 중국은 사실 많이 집중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방향 자체가 좀 틀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중국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좀 많이 좀 이제 하려고 하는 이유가 좀 쉽고 금방금방 접근하기 가능하기 때문인데, 네. 이제 중요한 건 수율이에요. 수율이 얼마나 나오느냐. 지금 당장 올해 말에 중국이 반도체 생산이 가능해요. 메모리 반도체 생산이 가능한데 D램이랑 뭐 생산하더라도 수율이 안 좋으면 좀 사실 엄청난 적자를 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시진핑 주석 근데 이런 부분 바뀌지 않을 만한 게, 시진핑 주석 자체가 지금 사안이 매우 시급하다. 천하 인재를 모아라. 중국의 인재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근데 한국에서 많이 스카우트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자본하고 속도전으로 좀 밀어붙이려고 지금 하고 있고, 이 주요 전략이 뭐냐면, 반도체 주요국들의 발목을 잡으면서 자기들이 좀 투자해서 올려는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위로 못 올라가게 막은 다음에 밑에서 치고 올려오려 하는 그런 전략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중국의 전략이 통할지는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선 관련 이슈에 대해서 좀 들어볼게요. 네, 중국이 이제 자율주행차에 좀 많이 지금 힘을 쏟고 있어요. 전기차가 왜냐하면 워낙 잘 되거든요. 네. 중국 같은 경우 전기차가 뭐 엄청나게 뛰어나게 좀 올라오고 있는 시장인데, 사실 자율주행차는 전기차가 돼야지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지금 첫 번째 상용화를 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중국 환구시보에서 나온 얘기라 공산당 기간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걸러서 들을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세계 최초가 될 수 있는 5가지 이유를 밝혔는데요. 그 5가지 이유 해가지고 이제 중국 자율주행차가 기술을 선도하고 있고, 정부 의지가 상당히 높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이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중국의 전기차 성장 속도도 굉장히 무서운데, 이제는 자율주행차까지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방금 좀 설명을 해주시기를 5가지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세계 최초가 될 수 있는 5가지 이유, 어떤 것들을 대더나요? 네, 첫 번째가 이제 좀 아이러니한데, 중국 교통 문제 해결입니다. 뭐냐면 중국이 교통 문화가 좋지 않아요. 예, 뭐 개발도상 상은 근데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통 문화 좋지 않은 건 마찬가지인데, 자율주행하면 오히려 교통 문화 좋아진다. 신호 위반을 자율주행이 마음대로 하진 않으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좀 얘기했던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중국인 신기술 흡수력인데, 환구시보에서 밝힌 이유가 좀 그렇게 합리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국 운전사들 보고 자율주행에 대해서 선호도를 평가했는데, 중국 기사들이 훨씬 선호도가 높았다. 뭐 이런 내용, 이거 별 관련 없는데, 환구시보에서 이걸 강조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기술의 선도인데, 이제 전기차가 발전된 형태이기 때문에 중국이 좀 발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풍부한 자금하고, 그 다음에 인재, 그 다음에 정부의 의지. 이렇게 해서 네다섯 번째인데,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사실상 앞서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정부 의지가 상당히 강력하고요. 자금도 규모도 엄청나게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중국이 과학기술에 투자한 R&D 비용이 437조 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자율주행에 다 투자하는 건 아니니까, 뭐, 전체 규모라는 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지가 상당히 높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사실상 여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투자 규모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5G 시범도시 소개해줬던 것처럼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좀 한 시범 도시를 좀 선정을 해서 거기에 막대한 투자 자금을 좀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이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도 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네, 뭐 중국 주요 이제 산업을 키울 때 주로 하는 방법이 뭐냐면 시범 도시 하나 선정하고 거기서 막 엄청나게 투자하는 거거든요.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시진핑 주석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이 허베이성이 이제 숭안신구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글로벌 슈퍼스타에 소개해드렸죠. 시진핑 주석 집권 2기의 상징적인 도시 하나를 만들겠다라고 도시를 만든다고 하는데, 뭐 제가 예를 들었어요. 분당 같은 곳이라고. 근데 분당 규모에 뭐 투자 규모에 한 20배가 넘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거기에 도시를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뭐 거의 수백조 원 쏟아붓고 있거든요. 근데 주요 도시 컨셉이 친환경이에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허베이성 자체가
미세먼지랑 이런 거의 주요 발산지거든요. 상당히 환경이 안 좋은 곳인데 여기에다가 그냥 친환경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돈을 엄청 쏟아붓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주로 하는 게 이제 자율주행이고요. 바이두, 그러니까 IT 공룡 기업인 바이두가 지금 충현신규 자율주행 연구에 지금 착수한 상태고 2035년에 이 도시 완공하면서 만들 예정이고요. 중국 당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4월에 자율주행 시범차 도로 시험 관련해서 전국 합법화를 위해서 법규 마련까지도 해놓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앞서 나간다고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이슈 두 가지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슈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멘토님이 가이드를 주실 시간입니다. 네, 멘토님, 오늘의 가이드는요? 네, 이 이슈 두 개를 좀 잘 믹스해봤습니다, 제가. 네. 자, 자율주행차도 결국 반도체가 들어간다. 반도체가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한국이랑 뭐 협력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사실 전장 부품에 무조건 반도체 다 들어가거든요.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전기차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중국 신기술에 대한 방향과 투자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방향과 투자가 잘 진행되고 있는데 이 방향이 사실상 그렇게 좋은 방향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요. 한국으로서는 이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막 과징금 때리고 하면 한국은 8조 원 정도 과징금 맞잖아요. 중국에 반도체 수출 안 하면 돼요. 근데 안 하면 되는데 안 하면 중국 어떻게 되냐? 중국 한 달 내로 중국 거의 스마트폰 업체부터 해서 PC 업체 다 공장 멈추고요. 6달 내로 다 파산합니다. 근데 그렇게 문제를 풀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좀 왜냐하면 정치적 고려도 해야 되고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이 당장 한국과 협력해가지고 비메모리 쪽을 좀 파야 됩니다. 어차피 메모리 쪽은 한국 말고도 여러 나라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메모리 반도체는 시간과 자본을 투자하면 결국 수율은 나올 수 있는데, 대규모 설비 투자를 했을 경우, 그러니까 이게 대규모 설비 투자를 했어야 돼요. 근데 대규모 설비 투자 잘못하면 경기 안 좋을 때 대규모 설비 투자하면 바로 망하거든요.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예전에 2008년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적자가 났습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그러니까 중국이 때를 잘못 잡으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비메모리 쪽에 조금 집중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이드 한 줄평도 잘 들어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는요, 유망 투자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듣는 시간입니다. 과연 우리 본부장님, 오늘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이리실업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소개시켜드리려고 했는데 주가가 계속 밀려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빵 떠버렸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이제 이리실업이라고 600887, 코드 번호가 600887이고요. 상해 증시에 상장이 돼 있습니다. 중국의 이제 유제품 회사로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액상우유, 청량음료, 분유, 요구르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유, 아이스크림, 분유는 이제 중국 내에서는 1위입니다. 네. 광고 모델이 김수현 씨라고요. 김수현 씨 딱 광고 모델 채용하고 나서 엄청나게 점유율이 올라가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중국 몽유업하고 지금 1위 다툼을 정말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어마어마한 그 중국 내 라이벌인데요. 근데 이제 중국이 이제 왜 이 유업 사업이 잘 되냐면 중국이 산하 제한을 철폐했어요. 한 명만 낳게 했다가 그걸 풀었습니다. 네. 중국 15억 인구에서 한 명씩 더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제품이 얼마나 많이 팔릴지. 근데 그리고 수입품 대비해서 가격이 좀 낮아요. 그러니까 중저가 지배력이 좀 뛰어난 정도인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진출했다가 중국이 많이 개재하면서 많이 물러났는데, 그러면서 중국의 이제 유제품 기업들이 많이 올라왔고요. 네. 2018년부터 사육 젖소가 감소가 되면서 유제품 공급 부족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2017년에 좀 많이 올랐어요. 근데 관련 이슈에 대해서 수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부분 얘기 드리고요. 그때 산업제한 철폐해서 애들이 이제 컸겠죠? 네. 지금 딱 분유 먹을 때예요. 그래서 지금 많이 부족하다, 수요가. 그러니까 공급이 많이 부족하다. 근데 1분기 실적 기대감이 너무 높아가지고 최근에 주가가 좀 조정받았는데 1분기 매출액이 한 25% 성장했고 영업이 18%대. 이 정도는 뭐 나쁘진 않은데 네. 너무 기대감이 높았어요. 지금 차트 보시면은 제가 소개시켜드리려고 준비했을 때가 이때인데 자꾸 밀려서 제가 계속 소개 못 드렸습니다. 계속 소개하려고 준비만 하면 밀리고 준비하면 밀리고 계속 이래가지고 근데 지금 반등 치고 나가서 단기 이평선 골든크로스 난 상태고 올라온 상태. 아 지금 딱 좋다. 그리고 지지라인 27.650 지지라인 이 라인에 정확히 걸쳐져 있는 부분 아 이때쯤에 한번 도전해볼 만하다라는 의미로 제가 오늘 가져왔고요. 매수가는 29.900 잘못 나왔네요. 26입니다. 26.500입니다. 26.500이고요. 지금 조금 가격대가 좀 다 잘못 나온 것 같은데요. 그리고, 손절 라인이 이제 여기 27.500.
27.5영량. 제가 잘못 얘기 드렸네요. 29.9영량이 맞습니다. 예, 27.9영량이 맞고요. 29.9영량. 그 다음에 손절가가 27.5영량. 이쪽 라인입니다. 이쪽 라인. 지금 추세 하단과 수평 지지선의 그 이탈 라인이거든요. 상당히 지지력 센 라인이니까 이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차 목표가 정고점 34.800, 2차 목표가 37.300 제시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1위 실업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이 산하 제한을 체포하면서 1위 실업 매출도 더 같이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자, 오늘도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이나 이슈 여행 가이드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암호화폐와 관련된 엄선된 정보들만 드리고 있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의 자랑 코인 이슈 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선주 멘토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네. 멘토님과 함께 이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슈들을 가지고 오셨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이오스의 메인넷 구동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도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오스가 보여주는 새로운 생태계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잠시 후에 이선주 멘토의 자세한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평소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던 마크 칸이 영국 중앙은행 존재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의 암호화폐 시장은 어떻게 바뀔지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코인 이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뉴스인지 먼저 첫 번째 뉴스 들어볼게요. 네, 요새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제 이오스에 관련돼서 이슈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 이제 메인넷이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면서 좀 올라가고 가격도 올라가고 또 활발한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고성능 그리고 빠른 속도와 높은 보안성을 가진 블록체인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앱을 만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이오스 버전 1.0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오스 기반의 블록체인 플랫폼 그리고 생태계 구축을 위한 메인넷 가동 작업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이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오스 개발사인 블록원이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의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동시에 또 한계를 보여줬다. 그래서 뭐 블록체인이 세상을 투명하게 하고 영속적으로 안전하게 만들 수 있고 또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이오스도 함께 기여할 것이라는 그런 또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오스 개발사 블록원 측에서는 이오스의 성장성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들어볼게요. 네. 일단 블록체인 기술을 이제 사업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수백만 명이 동시에 접속을 해도 좀 에러라고 하죠. 이렇게 뭐 접속이 가능해야 되고 또 무료로 해야 좀 부담이 없어야 되면서 업그레이드나 기술적 오류 수정이 쉬워야 되고 또 처리 속도도 물론 빨라야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이오스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대의 컴퓨터가 이제 작업을 나눠서 하는 병렬 처리 그리고 21명에게 이제 BP라고 해서 블록체인 프로듀서 그 권한을 이임하는 지분 위임 증명 저희가 옛날에도 뭐 DPoS라는 방식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방식을 적용을 해서 이오스를 블록체인의 이제 확장성 그리고 속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블록원 파트너였던 이제 브룩 피어스 비트코인 재단 회장이 이제 머니, MONEY 돈에서
M과 Y, 마이를 빼면 나를 빼면 바로 하나가 된다라는 뭐 재밌는 말도 했는데요.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블록체인이 불투명한 것을 투명하게, 안전하지 않은 것을 안전하게 이렇게 업그레이드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현대 사회에서의 그 한 단계 뭔가 진화적인 세상을 만들 수 있는데 이때 이오스가 블록체인 정신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또 말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애플리케이션 이오스 1.0이 출시가 되면서 이오스가 계획대로 좀 한 부분이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네, 블로거는 이제 GitHub를 통해서 이오스 1.0의 그 소스 코드를 공개했는데요. 이오스 플랫폼 위에 이제 올라갈 각종 앱들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의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블록원 이제 이오스를 활용을 하면 높은 수준의 성능 그리고 보안성을 갖춘 블록체인 기반의 앱을 빠르게 만들 수 있다. 이제 앱이 스마트폰 세상에서 갇힌 게 아니라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이제 더 날개를 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블록원 1년에 걸친 이제 ICO 암호화폐 공개를 통해서 이오스 생태계 구축을 위해 자금 40억 달러를 지금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메인넷 출범 절차 지금 밟고 있잖아요. ERC20 토큰 같은 경우는 이오스 코인으로 이제 바꾸고 블록 프로듀서 BP를 선출하기 위해서는 토큰 보유자를 확인하는 스냅샷 작업도 이제 3일 오전 7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잘 절차를 밟고 있군요. 네. 자, 메인넷은 그런데 여러 단계를 걸쳐서 좀 완성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진행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메인넷은 크게 6단계로 나눠져서 이제 출범을 하는데요. 우선 ICO를 한 다음에 배분된 10억 개의 그 이오스 토큰 보유자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이제 지난 30일부터 이오스 토큰 이동 중단을 했는데요. 이제 3일 오전 7시부터 진행을 하면서 제네시스 스냅샵 이후에 보유자들이 이제 메인넷 론칭 전까지 보유한 토큰을 옮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아진 스냅샵은 그 블록체인 프로듀서 BP 커뮤니티 구성원에 의해서 검증이 되는데 사전에 꾸려진 BIOS 그 노드와 또 21개의 BP들 이제 스냅샷을 검증을 하면 이를 기반으로 이오스 블록체인 기반의 코인을 만들어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BIOS 노드 등 22개의 노드가 이제 만든 첫 번째 블록은 약 48시간 동안 네트워크 안정성과 각종 기능들을 검증하는 작업을 거치면서 이 검증 단계가 끝나면 다음 블록을 생성한 BP에 대한 투표가 또 진행이 되는데 투표율이 15%가 넘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메인넷이 출범이 성공을 하면서 가동이 되는 거죠. 이후 이제 마지막으로 득표율에 따라서 블록을 생성하는 21명의 BP 후보와 또 100명의 예비 BP로 이게 나눠지고 이게 2분 6초마다 순서가 막 정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21인의 BP는 매년 신규 생성되는 1%의 코인 중 4분의 1을 갖고 나머지는 121위까지 이제 후보가 득표에 따라서 분배를 받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오스 토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투표, 그 민주주의 절차를 굉장히 잘 따르고 있네요. 투표를 통해서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사실 별탈 없이 잘 진행될지가 좀 의문스럽습니다. 어떤가요? 네, 아까도 뭐 민주주의 한번 또 진화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했는데 바로 이오스의 토큰 투표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투표를 통해 블록을 만드는 21인의 BP를 뽑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건전한 이오스 블록체인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또 구성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뭐 시스템을 만들겠다. 리더십을 가진 BP에게 투표하게 되는데 이오스 개발을 총괄하는 이제 다니엘 라르머는 블로그를 통해서 이기적 욕심을 갖고 트랜잭션 수수료를 높게 책정해서 그거에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면은 성장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일부에서 대형 BP 같은 경우도 욕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정과 횡포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를 하는데 보유량이 많은 대형 BP를 중심으로 추가로 물량을 매수한다든지 뭐 리베이트를 주고 표를 사는 방식으로 BP를 만약에 독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약에 마음먹는다면 좀 원천적으로 막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각별한 주의를 좀 요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사실 자체 규정과 헌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역시나 그런 것 좀 규정을 하려고 노력을 해서 당사자 BP들이 이제 헌법에 동의하고 어기면 불이익을 받도록 자체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네. 또 투표를 통해서 확정된 헌법은 이제 리카르디안 계약에 의해서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뭐 리카르디안 계약 좀 생소하죠.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잠시 말씀드리면 블록원의 자문을 맡은 암호학자 이안 그릭이 이제 제안한 것으로 법률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을 디지털화해서 컴퓨터와 사람이 모두 읽고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언어로 돼 있어서 법적 구속력을 갖고요. 디지털로 돼 있어서 컴퓨터로 검증
등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카르디안 계약이 투명성을 높여주고 계약의 위조를 위변조를 판별할 수 있게 다양한 계약이 활용이 되는데 아마 리카르디안 계약이 이오스 거버넌스의 어떤 근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또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입법과 사법, 행정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의 권력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오스 생태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은데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이오스 헌법 초안이 이제 이오스에 의해서 제시가 됐죠. 5월 31일 날 마지막으로 업데이트가 됐었는데 이오스 헌법 투표의 대가를 제공하고 다른 멤버의 투표에 대한 영향력을 또 행사하면서 폭력 등 그런 것들을 금지를 했는데요. 분쟁 해결과 자산 권리에 대해서 20개 조항을 또 만들었습니다. BP의 직간접적인 투자자가 누구인지를 밝혀야 하는 조항도 있고요. 헌법 변경은 구성원 누구나 제안할 수 있고 또 투표를 통해서 바꾸는 게 가능하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헌법에 대한 구속력 그리고 위반에 대한 처벌도 커뮤니티가 직접 정하는데요. 이 커뮤니티는 사법부로서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가 된 변호 전문가가 이제 중재자를 두는데 일반 기관 또는 제3자에게 맡기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런 중재자를 두는 거고요. 헌법에 동의한 구성원들은 이를 어기거나 거짓 진술을 한다면 이제 뭐 이오스 토큰을 회수한다든지 아니면 BP 자격 박탈을 한다든지 이런 불이익을 주는 겁니다. 뭐 이오스 생태계에서 일종의 유엔 국제연합 같은 역할을 하는 기구를 또 만들기도 하는데 뭐 유엔에서는 이제 BP들의 부정행위를 이오스 유엔이죠 감시를 하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전달해서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 힘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따로 쪼개져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서 그걸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모습을 좀 재현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오스 토큰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들어봤습니다. 메인넷이 점차적으로 진행이 됐다고 있는 부분도 우리 함께 이선주 멘토님과 다음 시간에 또 같이 절차를 밟아 나가면서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슈퍼스타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